가장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요 시집을 요 책을 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누가 찍어서 이렇게 절정과 광야가 우리 시사에서 가장 높은 보물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실은 외람되지만 고은 선생님 같은 분이 광야 같은 시를 쓰시거나 고은이 문제가 좀 생기기 전에 냈던 시집 이름이 초혼이었는데 소월의 초혼 같은 작품을 쓰지는 못했어요. 많은 시를 썼지만 그랬으면 큰 상도 받고 물론 뭐 그러셨을 텐데 아무튼 어째서 그러면 해방 이전에 여러분 저 정주영, 김소월 이분들이 다 1902년생이에요. 그리고 김영랑 이런 사람들이 1903년, 이분이 1904년 뭐 이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째서 지금 요즘 어느 시인보다 더 빛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게 역시 답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불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예술가에겐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좀 비명 같은 절명의 이런 어떤 그 목소리가 가장 깊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시낭송도 많이 하시지만 시 쓰기도 많이 쓰고 뭐 벌써 시인들이 제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판소리에서요 소리꾼 중에 가장 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고수 같은 누구라기보다 어떤 사람, 어떤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고수냐면 귀신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줄 알아야 돼요. 기곡성이죠. 귀신이 죽어서도 눈을 감고 저승에 못 갔어요. 그래서 육신이 없는데 영혼이 저승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구천을 떠돌잖아요. 한이 많아서. 그 귀신의 소리를 소리꾼이 흉내를 낼 줄 알 정도의 내공이라는 것은 삶의 그 신상고초가 그거를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원이나 이런 데 전주에 가면요 소리를 잘하는데 무대에 나와서 하는데 에이 저 사람 소리엔 그늘이 없어 이러면은 내려와야 돼요. 그늘이 깊은 소리라 합니다. 그늘이 깊은 그늘 깊은 소리.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늘이 깊다 하는 예를 들면 윤동주 이 사람들 다 불행했잖아 사실은. 말이 그렇죠. 17번 감옥을 어떻게 가요. 그리고 김소월은 32살에 자살해서 죽어요. 이런 애들이니까 저런 시를 썼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냐 그늘이 깊었다는 게 소리야. 그늘이 깊은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 시에 그늘이 깊냐 그렇지 않냐 이게 여러분 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늘 깊은 소리. 그런데 판소리에서 더 고수가 있다는 거야. 귀신의 울음, 귀신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보다 귀신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줄 아는 것다. 그것은 귀신의 웃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웃음소리는 뭐냐? 그 한이 그 캄캄한 어둠의 한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분 왜 한 많은 사람이 그 슬픔, 비애, 상처, 절망 이것이 그 절망에 그치지 않고 그 절망이 많은 것이 자양이 되어서 나오는 어떤 환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포용적인 힘이 꼭 보면요 캄캄한 어둠이
새벽을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젓갈이 말이죠. 이거를 저 판소리에서 식임새라 그러는데, 식임새가 뭐냐면 젓갈이 삭혀서 나오는 게 쓴맛이 단맛이 되더라는 거야. 단맛이. 이 경지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술의 완성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완성의 경지다. 그래서 그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뭐 늘 행복한 일만 있었어. 이런 분은 또 그것도 뭐 물론 너무 훌륭하고 선망할 대상인데, 그분은 예술을 하기에는 아주 불우한 거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신상고초가 나는 많았어 이런 분들은 예술을 하는 그 자산이 많다 이렇게도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단명하는 거예요. 예? 단명. 우린 오래 살았어. 이 페이퍼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경 국리의 정신과 예언자적 지성인데, 이 시를 여러분 한편 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이육사다 그러면 창조적 관조의 미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관조. 이상하게 이 양반의 문학입니다. 이육사 문학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유하는 사람의 문학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선비의 문학입니다. 선비적 지절의 세계. 그래서 창조적인 관조하는 것. 학자적인 그런 세계죠. 그게 뭐냐? 오늘 요 페이퍼에서 주로 다룬 건 사회주의를 뭐 논의하지는 않고, 사회주의적인 것이 육사의 시로 나온 거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거의. 육사는 창조적 간조라고도 했습니다만 자기의 그 시를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직접적으로 분출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시인 이마 같은 사람, 현해탄의 시인, 막 그냥 그 저항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구호처럼 외치고 이런 시들이 당시에 많지만, 이 육사는 그렇지가 않고 시조의 세계, 성리학적 세계가 체질을 이루고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그 유학자 집안이다 하는 거, 이거 이 사람의 그야말로 저 기반입니다. 기조고.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은 시를 참으로 대단하게 잘 쓰는데 공부도 너무 많이 하셨고 너무 천재인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역시 이분은 상놈이구나 하는 게 있죠. 그 바닥에 어떤 그게 나쁘다는 뜻보다가 그 정서가 있어요. 그거는 저 일종의 DNA의 영역이어서 그거는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째서 그럴까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줄을 볼까요? 그는 평소에도 낙이 부르는 A 불삼이라는 것,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이 상하도록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했고, 항상 이 세계와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사유하고 내가 가야 할 삶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 이게 뭘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동에 가면요, 안동 옆이 봉화예요. 봉화고 그 경계가 도산면이에요. 도산서원이 있는 곳.
도산성을 있는 뒷산이 청량산입니다. 그래서 태계 이항을 청량산인이라 이렇게 호가 있기도 해요. 태계가 청량산을 가면서 쓴 것이 도산 12곡이야. 도산 12곡이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태계가. 거기에서 뭐라 쓰냐? 이런 기절이 나와요. 나는 고인을 보지 못했고 고인도 나를 보지 못했다. 고인이 여기서 뭐냐? 고자, 죽을 고자도 되지만 저 성인을 얘기해. 죽은 성인. 그러나 고인들이 가시던 예던 길 여기 있네. 그들이 가던 길이 여기 있으니 그 길을 내가 가지 아니하고 어떡하겠느냐. 여기에 도산 12곡입니다. 그래서 예던 길이라는 게 가던 길이라는 뜻이어서 지금은 요즘 그 안동에서 옛길이다. 예던 길을 줄여가지고 옛길. 옛날 길이 아니라 예던 길이라는 말줄임입니다. 그런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리학이죠. 예던 길, 성인이 가던 길이 여기 있어. 공자가의 가르침이 있어. 그 가르침을 내가 수행을 해서 가야 한다는 거. 이거죠. 이게 바로 그 태계 할아버지 이야기가 육사의 시의 창작 원리 같아요. 창작 원리 같아요.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독립운동을 여기서 하는 게 맞다니까. 그것을 향해 간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창조적 간조의 미학인데 그게 한자로 쓰면 거경국리가 된다 해서 앉을 거자에 공경할 경자고 이게 뭐야? 공경하는 자세로 앉아서 국리한다. 우리가 왜 말을 할 때 국리를 좀 해봐라 이러잖아요. 이치를 탐구해봐라. 이게 거경국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논어 중용 할 때 그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리고 경물치지란 말이 나와. 경물치지 사물을 치고 들어가면서 알매 이른다 하는 게 경물치지야. 사물의 이치를 깊이 터득해서 알매 이르는 거. 이게 참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서정주에 국화옆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끊임없이 보다가 보면 우주의 원리를 다 터득한다는 거예요. 그 테니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4개짜리 짧은 시가 있어요. 금간담벼락에 핀 꽃입니다. 제목이. 금간담벼락에 핀 꽃. 내가 너를 뽑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요 한 송이 이런 작은 금간담벼락에 핀 꽃도 알고 보면 우주의 원리가 여기 다 그 스며 있다는 거. 우주의 그 협동의 산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락 하늘 속에 우주 이런 책도 있죠. 뭔 소리입니까? 이 꽃 한 송이 꽃도 햇살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저 온도가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서로 이 천지조화가 어우러져서 협동을 해야지 이 한 송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이죠. 나라는 사람도 이 한 인간이 있기 위해서는 고립된 한 자아가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그 조화의 결정체가 나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동학에서는 동경대전에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할 때 시자가 동경대전은 뭐냐 하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혜고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쓰는 게 동맥대진이. 시는 뭐냐? 모실 시가 뭐냐? 그 내유신령 외유기야 일세지는 각지불이. 내가 그 신을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고 바깥도 모두 그 신성함이 어우러져서 있는 질서이고 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얘기가 이렇게 되면 자꾸 커집니다만 하나의 사물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 우주의 섭리를 다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원리가 동학에서 사람이 하늘이다, 시천주 하늘을 모신 존재다. 이걸 손병희가 인내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이 집에 가시면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우주 진화의 집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가 항상 보내야 돼요. 서양의 시도 또 그래요. 꽃을 얘기해도 그렇고. 서정주의 국화협회서가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 저렇게 비가 오고 먹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더니 꽃이 국화가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국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체 생명은 고집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적 그 결정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경국리를 하게 되면 이게 경물치지입니다. 화련간통, 화련하게 세상이 열린다 이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여러분 스님들이 화련대오 이럽니다. 화련하게 크게 깨우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치가 다 열려. 이치가 이런 세계입니다. 이게 성리학의 학문하는 기본 가장 태도로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 시중에 가면 도산서원 근처에 가면 요즘 파는지 모르는데 그 성학십도 병풍이 있어요. 성학십도라고 있었어요. 임금이 태계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나는 무조건 내려가겠다. 학문만 하겠다. 벼슬 하지 않고. 그리고 20년 70살에 죽어요. 1700년 생이죠. 그런데 태계한테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성리학의 대가인데 태계 선생이 이 성리학을 이 아주 그 응축해서 소위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그런 요약본을 한번 만들어 봐서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게 해줘라 말이죠. 그러니까 10개의 그 그림을 탁탁 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해서 왕한테 바친 것이 성학십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학십도가 태계가 하버드에서 뭐 태계를 연구한다 할 때 사실 할 수 있었던 그 일종의 로드맵이 성학십도야. 그 요약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논법이 가로지르는 게 거경국리 화련간통 아까 말한 그런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육사가 30년에 그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나온 사람인데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봅니다. 이게 대개 여러분 시인들이 등단작이 대표작이 되는 수도 있고 등단작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아까 말한 그 근본이랄까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요거 말이라는 시. 요거를 다 낭송가신데 말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보시죠. 말 담당하시는 분. 예. 교수님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 낭송. 그러니까 낭송. 우리 마세요. 네. 말 흐트러진 갈기 후줄근한 눈 밤송이 같은 털 먼 길에 지친 말 채찍에 지친 말이여 수긋한 몸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반짝이는 내국 구름을 해치려는 말 새해엔 소리칠 흰 말이여. 예. 이미 뭐죠? 그 낭송을 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저 정도 읽으시면 뭐 이 1930년이 말띠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앞에는 묘사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장진홍 의거 사건에서 감옥 1년 7개월 살다 오고 지쳤다는 거입니다. 보세요. 흐트러진 갈기 후줄근한 눈 밤송이 같은 털 먼 길에 지친 말 채축에 지친 말이여 했어요. 말의 외양 묘사죠. 굉장히 하강적이고 힘겨워요. 수굿한 목통 축 처진 꼬리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 서리에 번쩍이는 내국 구름을 해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흰 말이요. 이렇게 내가 지쳐있지만 1930년이 경호년이에요. 말띠인데 이렇게 지쳐있지만 재도약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다짐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인의 시가 아니라 지사의 시입니다. 이렇게 저항 운동가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시가 본업이 아니라 역이죠. 사실은 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사람들. 요게 이제 등단작입니다. 뭐 이렇게 잘 썼냐 못 썼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요게 출사표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한 4번째 줄 볼까요? 1년 7개월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직후의 상황을 수레한 20대 청년의 목소리는 매우 정제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 격정적인 울분과 저항 의지가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 말을 통해 자신의 그 모습을 투사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항상 모범답안이 나오는 거죠. 모범답안이. 여기에 이제 그 20대 양반의 시였어요. 연보라 그래서 자기 삶의 연대기를 나름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연보입니다. 연보 낭송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거 없나요?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럼 못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제가요? 노태지 씨. 너는 돌다리 목에 연보, 너는 돌다리 목에 져왔다던 할머니의 핀잔이 참이라 하자. 나는 진정 강원도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을지 몰라. 그러기에 18새 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불어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의 밤, 눈물 섞여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 공명이 마다군들 언제 발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길 위에 간 입만이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 눈 위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레며 바람도 불지. 뭐야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목소리 좋네요.
연보입니다. 딱이. 요 시는 솔직하게 내 얘기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내 삶을. 너는 돌다리 목에 저어왔다던 할머니 핀잔이 참미라죠. 옛날에는 돌다리 밑에서 늘 주워왔다 이런 말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 강언덕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 왜 문 앞에 버려졌다 이때 문바지라 했잖아요. 문바지. 문 앞에 이렇게 버려진 애. 그래서 남의 손에 큐잖아요. 그러기에 18 세봄은 버들피리 목조에 불어보네요. 저는 육사시 중에 약간 이렇게 그 유행가처럼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대목이 이런 시 같아요. 이런 대목. 18 세봄은 버들피리 목조에 불어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의 밤. 근데 좀 감상적이죠. 눈물 섞어 마시는 술 피보다 달더라. 좀 감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이 사람도 이런 걸 느껴요. 공명이 마다곤들, 이 공명이라는 게 출세를 얘기하죠. 출세가 마다곤들, 마다 싫다곤들 이런 뜻이겠죠. 공명이 이름을 널리 떠치는 거예요. 싫다고 내가 언제 말하지도 않았지만 언제 말이나 했나. 그런데 내가 출세도 못하고 고향에 왔어요. 바람에 붙여 돌아왔는데 바람 따라왔는데 고향이 텅 비었더라. 설이 밝고 걸어간 새벽 기류에 가민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요걸 가지고 해석을 좀 다채롭게 하는데 저는 다채롭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읽으면 돼요. 뭐냐? 늦가을에 왔더니 서리가 맞은 그 간잎이라는 거는 이 간자를 왜 썼을까? 우리가 왜 애간장 할 때 간처럼 이파리가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간잎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이파리가. 간잎이란 말은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쓰는 것 같아요.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 이 앞에 말이라는 시랑 비슷하죠.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이상해요. 눈 위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지라고 때로는 설레이며 바람도 불지. 왜 옛날에 서산대사가 눈 위에 함부로 걷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죠. 뒷사람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발자국을 걸어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걸어간 그 정신세계가 보여요. 그런데 신석초란 분이 시인이 친구인데 신석초의 조카가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도 합니다만 육사 선생이 자기 큰아버지가 한테 우리 눈 밟으러 가세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눈을 밟는 걸 좋아했다 이런 말도 그냥 에피소드처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이 눈 위에 내 발자국을 제대로 밟으며 가는 것 이게 설레는 일이고 그게 내한테 과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시는 그런 겁니다. 거기 길게 제가 쓴 글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페이지에 가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정표가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걸어가다가 세월이 가면 다 뭐랄까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들의 그 길 또 하나 이렇게 이정표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아까 말한 태계가 썼던 도산시비곡에서 고인이 가던 길이 여기 있다. 성인이 가던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 내가 고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성인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성인이 가던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인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작품에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거경국리 화령간통의 세계가 가장 빛나는 게 절정이라는 세계예요. 절정. 절정은 낭송하시는 선생님입니다. 7페이지. 절정 매운 대전의 채찍에 걸려 마침내 독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제금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비장하게 역시 이 시가 뭐냐, 저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선시라고 있죠. 선시. 선시의 세계로 봐도 그 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이거는 사람이 실은 자기가 산 만큼 쓴다 할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흉내내거나 이런 것을 가상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상상적 체험으로는 여기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지만 이 나라는 독립이 될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건 저렇게 너무 강하고 말이죠. 우리 여러분 뭐 여기 세대의 앞세대잖아요. 다. 그 이강수가 무정을 씁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일본에 가서 학문을 배워서 우리도 힘을 키워서 저 일본을 이기자. 이게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요. 현해탄을 건너서 갑니다. 갔더니 뭐가 돼요? 일본은 거기서 배워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고 했는데 거기를 가는 순간 일본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선생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 가서 힘을 키워서 일본을 이기고자 갔는데 사실은 친일이 되는 거죠. 이 운명적인 소위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해요. 현해탄 컴플렉스. 신채호처럼 중국으로 간 사람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 이강수나 누구나 다 일본이 존경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그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동경역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서울역하고 비슷한 형식인데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것을 가서 보는 순간 여기는 극복할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존경의 나라. 이 현해탄 컴플렉스인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칼로 내 목을 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갈아서 상대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칼로 너의 목을 쳤구나. 신이 되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강수가 그렇게 대단한 그 작가지만 이강수 춘원 문학상 이런 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김동인 문학상 이런 게 있지만 없애라고 그래서 이제 곧 없으실 거예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이 한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나 한 발 제겨 짚고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백척간두겠죠. 이제 이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진일보를 했더니 뭐가 돼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서 나는 이 시에서 옛날에 돌아가신 조정근 시인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참 오래 얘기했던 추억이 있습니다만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게. 나는 이 이러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목을 해요. 이러매. 이러매가 뭐예요? 한 발 저게 디딜 곳조차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저 막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래야 되지만 이럴 때 이 안동 양반이 이러매 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확 반전을 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저 이소룡 영화를 보면요. 사방이 다 거울이야. 이 안에 이소룡이 함정에 빠져서 갔어요. 이제는 탈출할 곳도 없어. 이럴 때 이소룡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운데 딱 정자를 하고 자기 정신을 붙잡아요. 이러매입니다 이게. 이러매. 창조적 간조의 미의식. 거경궁리라고 나는 봐요. 그랬더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 거다. 완전히 앞에 1, 2, 3년 하고 시상이 확 바뀌어. 바뀌는 게 뭐냐?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건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선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강철로 된 무지개.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금강석이죠. 반짝반짝 빛나. 단단한 어떤 거. 이 육사의 계절의 오행이라고 하는 산문에 보면 금강심이라고 나와. 금강심은 뭐냐? 모든 번뇌를 다 잘라내는 아주 견고한 어떤 정신세계를 얘기해요. 내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감당해내는 그런 내공을 갖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초국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초국하는 발판이 되는 거죠. 도약의 발판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일을 부딪혔을 때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태연하게 수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내공을 내가 갖춘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대하겠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줄 위에 산문 거기 산문의 두 번째 줄 계절의 오행에서 내가 들깨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겨명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 내 길을 사랑할 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표범이 달려들어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한 어떤 정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막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면 강도의 칼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 벌써 겁나서 벌써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차분하게 강도의 허점을 잘 살펴서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설령 육체적 힘이 없어도 그런 거죠. 대개 우리가 귀신한테 불려서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은 없는데 두려움 이 정신. 그래서 호랑이가 와도 내 길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금강심에서 하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어요. 금강심. 이 금강심이 금강석 이게 저는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강철로 된 빛나는 무지개, 견고한 무지개. 겨울은 그런 건가 보다. 겨울이라는 건 여기서 고통의 시련의 시기입니다. 봄이라는 거는 해방이고 독립이라면 이 시련의 시기예요. 그 시련을 강철로 된 무지개, 이 호랑이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이 마음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게 요 글 전체의 뭐 핵심입니다. 그런 경지에 오르면 어떤 세계가 보일까? 어떤 세계가? 왜 이웃을 알고 싶으면 이웃을 떠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요 하나의 작은 꽃 한 송이를 살펴봤더니 이 우주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럴 때 나오는 경지가 화련관통, 화련하게 다 열리는 세계, 눈이 뜨는 세계. 왜 불교에서는 눈을 감으면 지옥이지만 눈을 뜨면 극락이다 하잖아요. 눈을 뜨면 모두가 다 환희의 세계다. 모든 것이 우리가 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납니까? 업으로부터 눈을 뜨면 모두가 환희고 눈을 감으면 업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불교에서 화련간통이 광야 같은 시가 아닐까 보는 거예요. 광야 읽어보실 분 순서가 누구죠? 광야 누구 하지?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작은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영로에 시달릴 때도 사나운 것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가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워서 묻히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고문을 당해서 북경에 일본 영사관에 속해 있는 사진을 내가 봤습니다만 감옥에서 죽었어. 그 마분지에 이걸 썼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 제가 보기에는 죽음을 앞둔 자가 그야말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지점에서 본 어떤 신화적 세계예요. 그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천이 하늘이 열린 세계입니다. 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매에 휘달리듯 차마 이곳을 범하다 못하였으리라. 땅의 세계, 천지인 할 때겠죠.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신화의 세계죠. 근원의 세계, 신성한 세계. 신성한 시간, 근원의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강음이 세월이겠죠. 빛과 그늘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이제 세상이 열려. 문명이 열렸다. 문명이. 지금은 어떠냐? 이제 이 하늘과 땅과 강물이 열린 다음에 지금 해서 훌쩍 뛰어서 근원의 시간에서 탄생의 시간에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가 갑자기 현재로 왔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해요. 봄이 멀었어요 아직.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육사기도 하고 어떤 천지 창조의 사제 같은 그런 존재처럼 내가 역할을 하고 있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가 씨를 뿌릴 테니까 다시 천고의 뒤에 누군가가 와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서 이 광야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그럼 뭐예요? 이 노래가 그 가난한 노래의 씨가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를 부르는 봄을 부르는 노래. 이 봄을 부르는 노래를 내가 씨를 부를 테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확 울려 퍼지게 해라.
강복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도 저 박은식, 신치하고 이런 분들이 다 역사 공부를 해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당군 신화가 이렇게 위대하고 신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금 빼앗겨서 공경에 처했지만 그 신성한 시간을 재생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문을 왜 중시하기에는 어디냐? 남해안갑니다. 너네 지금 굉장히 양반이다. 지금 이렇게 네가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 시절, 그 빛나는 시절을 다시 너의 본성을 찾는다면 그때는 또 빛의 세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저항민족주의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우수하단 말이죠. 저항민족주의로 우리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저 동유럽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가 금수광산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 하늘도 우리만 푸른 줄 알았더니 호주만 가도 우리보다 더 좋아. 그러나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야 일본은 너네들은 열등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조선은 조선놈들 때려야 뭐 된다든가 뭐 너네들은 늘 싸움만 하고 당파 싸움만 하지 않냐. 이 식민사관 이때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저항민족주의인데 요즘 그게 너무 계속 와서 그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효했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가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뭔가 좀 힘들 때 우리 가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을 지키자. 아버지들의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천지인 이렇게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었다. 이 땅이, 이 광야가. 그래서 그 광야를 되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노래 부르게 해요. 그 초인이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 초인은. 그럴 때 청포도가 쓰여지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게 초인을 얘기하겠죠. 이거 청포도 누구 어떤 분이시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젠간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청포도가요. 이 마을 전설이 열린다고 했어요.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갈이 들어와 봤죠. 광야에서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그런 신화적 세계입니다. 전설의 청포도가 돼요. 근원의 청포도, 신화적 청포도예요. 우주적 존재성을 가져 신화가 스며 있는 청포도예요. 그런데 이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그를 맞아서 이 포도를 함께 따먹는 것은 백마 타고 오는 그 초인과 만나는 겁니다. 그 초인과 만나. 그리고 그 초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초인을 기다리고 그 초인과 만나는 걸 기다리는 게 우리 조국을 재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봄을 꽃피우는 것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육사의 시를 몇 개를 읽어봐도 첫째 좀 쉬운 말로 반듯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창조적 관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항의 의지를 막 드러내거나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령 시문의 시 같은 거 보면 막 그저 그날이 오면 말이죠. 내 그 머리가 깨어지도록 그 북을 치겠다 그러고 종을 치겠다 그러죠. 이런 그런 상nom스러운 명 아니고 사실 실제로 독립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 머리가 깨져야 돼.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근원의 세계가 다시 부활하는 세계 이렇게 노래했던 게 이육사의 시적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는 사실은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져갔으나 북한 가서는 바로 숙청되는 사람. 이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월북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사의 시는 유교적 세계관, 성리학적 이념 이게 육사의 체질이고 우리나라의 태계의 후손이 광야를 썼다. 태계의 후손 다운시를 썼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나머지는 시적 어떤 읽어보면 큰 막 재미가 왜 없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 말을 거칠게 막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반복해서 되새겨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사시의 특징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오히려 이제 20대 나이들 학생들한테는 이 시가 밋밋하지만 여러분 삶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겪어보시고 그래도 이제 관조하실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인생에 있어서 안으로 가을에 봄, 여름, 가을 여름과 가을에 그 무성한 이파리를 이제 떨치고 안으로 견고한 내면을 이제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시가 훨씬 더 친숙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그 시도 뭐 봐도 되지만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는 그 12성장가 그걸 다 부르기보다가 우리 하나의 별 우리나라를 잡고 또 이렇게 세우자 하나의 별은 어떻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뭔가 착오가 있어서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서 큰일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너무 좋았죠? 네. 시간이 저 질문 하나. 네. 예. 시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시랑송을 하는 모임들이고, 예, 선생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시랑송을 하는 모임들이고, 한국시 있어가지고 뭐 조선시대 청구영원이나 이런 다 노래였을 따라 그러고, 저도 처음 안 거지만 이제 한시를 맡았는데 한시도 일정한 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운율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 현대시를 보면 다 특히 그 논문으로서의 시적 기능들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시 있어가지고 그 음운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이랄까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예, 이거는 선생님 시와 리듬에 관한 건데요. 리듬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성리학적 이념을 표현할 때는 시조의 형식 리듬 3434 3543이 적절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다가
이제 김소월이라든가 한영훈이 나오면서 리듬이 바뀌어요. 리듬이 바뀌는 거는 그 시대적 사고 사유가 앞에서의 그 형식의 거푸집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리듬이 출현한 건데요. 요즘의 시대의 리듬은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또 초유의 이 글로벌 시대고 다채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감수성에 표현하는 그런 이제 산문적 난삽한 또 아주 미시적인 이런 그 리듬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바뀐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과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시도 세대별로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리듬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실은요 위대한 시인은 자기의 리듬을 창조한 시인이다. 그거는 자기의 시적 형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것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혁신적 리듬이 계속 제각기 진행되고 있다. 다채롭게. 문제는 많은 시인들이요 가령 항병승이다 이러면 이 사람의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류가 이 사람은 자기 시의 리듬도 아니고 트렌드를 따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 아류들이 또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양한 리듬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잡할수록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그 누구죠? 청바지 입은 그 스티브 잡슨이 말한 것처럼 복잡할수록 간명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극서정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행시를 시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색 중인데 분명한 거는 해방 이전 80년, 90년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느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가 백화난만의 시대다. 리듬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런데 자기의 목소리에 맞는 리듬을 어느 정도 타고 있는 시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트렌드를 쫓아가는 시인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점도 예. 여기까지만 하죠. 고맙습니다. 즐거우셨죠? 예, 예. 네, 많이 배우셨죠? 네. 이렇게 교수님의 또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시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읊어주셔서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난 시간을 했던 거하고 지금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낭독을 해가면서 그 느낌이 확 풀려졌죠. 정말 가슴에서 뭔가가 우욱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도 좀 종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초청을 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